어느 분들이 오셔도 전부 환영하고요.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모든 것이고요. 네, 그런데 오산에 굉장히 훌륭한 분이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 박상수 박사님. 공부를 하도 많이 하셔서 다양하게 다 박사님이시더라고요. 거기에 또 기후변화를 이렇게 공부하시고 환경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신 분이라 저희가 초빙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본인 소개도 더 자세하게 강의 중에 하시도록 하고 이 훌륭한 선생님을 모셨으니 우리 집중해서 열심히 듣고 또 전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네, 크게 박수 부탁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늘 우리 최인혜 박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고 늘 페이스북에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 롤모델로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제 소개는 너무 화려하게 해주셔서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긴 그러고요. 저는 벌써 오산에 온 지가 한 95년도에 왔어요. 그리고 경기도에 온 것은 82년도에 연천에서 시작해서 제가 경기도 땅에 지금 있습니다. 어쨌든 제 소개는 그 정도 간단하고, 제가 이제 우리는 왜 기후 변화에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최 박사님이 운영하는 그 스터디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게 제10차 오산 스터디 시민 스터디 2025년 처음 개강의 어떤 문을 제가 두들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 주제는 우리는 왜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할까요?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붙였고, 그 다음에 키워드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식량위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갔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물다양성이 파괴되어서 식량위기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 속에서 키워드를 세 개를 잡았습니다. 통상 우리가 키워드를 주면은 젊은 사람은 상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회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회로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키워드를 듣고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어떤 생각이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회상도 하고 상상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 대단하십니다. 회로가 좀 복잡하실까? 자, 어떻든 간에 여기 기후변화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와 세계 평균기온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어떤 해결 방법,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가, 그래서 작물, 가축, 그 다음에 북극곰이나 펭귄, 그 다음에 제가 사회적 다양성의 중요성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식량 위기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뭔가, 그래서 더 해결 방법,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기후변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후변화 그러면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기후변화라고 하는 어떤 말이 떠오르고 머릿속에 상상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 유종대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보시면. 네. 기후변화 하면 머릿속에 그려지는 용어를 한번 말씀을 해봐요. 빙하. 예. 빙하요. 빙하. 그래서 또 우리 이정석 시인. 예, 들어오세요. 예. 북극곰. 보네요. 그죠? 북극곰. 그 다음에 열대야. 그 다음에 제주 바다의 오정이 바뀐다고 하죠. 그죠? 지금 보면 오정이 많이 바뀌었대요.
그 다음에 그 해수면이 상승한다. 그 다음 또 여러분들 그 뭐가 있겠습니까? 폭염, 폭우, 가뭄 이런 어떤 용어들이 머릿속에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당뇨병이다. 제가 저희를 한번 그렇게 내려왔거든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당뇨병이다. 왜 제가 용어를 그런 식으로 정의했냐면요. 당뇨병은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손발이 썩고 그 다음에 눈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죠. 최소한도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방치를 해버리면 인간의 그 몸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라고 해서 기후변화를 저는 당뇨병이다. 이런 어떤 그 협의의 의미가 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한번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씨라는 말과 기후라는 말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날씨는 뭡니까? 여기서 제가 매일 경험하는 거. 아침에 눈 떠서 오늘 산행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어떨까? 온도는 어떨까? 바람이 부는가? 그 다음에 습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 그래서 비가 오고 맑고 흐리고 매일 이런 것을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날씨라고 하고, 그러면 기후는 뭔가? 기후라는 것은 날씨를 누적해서 합산한 30년 동안 이걸 합산해서 그 일수로 나는 평균값을 기후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후와 날씨의 맥락은 여러분들이 꼭 잡으셔야 된다. 기후는 30년 동안의 날씨를 평균해놓은, 날짜로 평균 해놓은 값이 기후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요, 날씨는 인간의 하나의 기분이다. 그리고 기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따지면 성품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날씨는, 기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굉장히 좋았다가 마음으로 바가지 긁는 소리에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변할 수 있는 그 가변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후라고 하는 것은 성품인데, 성품은 잘 바뀝니까? 성격은? 우리가 저 자식 성격이 바뀌었어. 그러면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그처럼 기후가 바뀌면은 문제가 생긴다. 재앙이 생긴다. 30년 동안에 통계된 수치가 오늘날 바뀌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은 기후와 날씨의 차이점만 명확히 이해를 하셔도 오늘 강의는 만점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용어 자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0년 동안 우리가 3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그 전체 평균 값이기 때문에 그 변화성이 굉장히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 중요한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사실만 머릿속에 좀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급격한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대변해서 보면은 자연현상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 활동에 의해서 기후변화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화산 폭발, 그죠? 화산 폭발하면은 제가 언젠가 저기 하와이
있었는데 화임 지금도 화산 폭발 제가 지금도 폭발이 되고 있더라고요. 진행. 그죠?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CO2 이게 이제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천연 온실가스 배출 이제 이게 뭐냐면 습지 그 다음에 얼어붙은 토양이 이렇게 기후온난화에 의해서 헤빙 녹아지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메탄 배출 이게 이제 기후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메탄이라고 하는 놈은 CO2보다 30배가량 그 악성이 높대요. 메탄은. 그래서 이제 그 덴마크라는 나라에서는 반기세를 받는데요. 언제? 2030년 정도에 그 세금을 때리겠다라고 지금 공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 반기세 같은 경우는 돼지나 우리가 그 가축들이 발생되는 방귀나 트름 자체가 엄청 덴마크의 46% 정도의 비율로 온실가스를 발생하고 있다. 농업 국가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 활동이 나와 있는데 산림벌채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도시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도 시티자인데 거기 산을 깎아서 만들었거든요. 그 소나무나 이런 나무들은 CO2를 받아서 O2를 배출하잖아요. 그죠? 산소를 배출하는 CO2를 받아들여서. 근데 CO2를 삼킬 수 있는 터전을 잃어버리게끔 만든다는 도시화 과정이다. 산림벌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농업을 한번 봅시다. 농업의 카테고리에서는 여러 것들이 있죠. 우리가 벼농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가축을 우리가 기르잖아요. 이 가축에서 배설되는 그런 메탄 가스 자체가 엄청난 온실가스를 메탄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벼농사. 우리 농사 짓다 보면 비료도 뿌리고 농약도 뿌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폴루션, 환경 오염을 엄청나게 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통을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배기가스, CO2 엄청나게 풍기고 있죠. 그 다음에 배나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CO2 배출을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내립지에서 폐기물 보내되는 것도 하나의 메탄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후변화의 이제 원인의 내용으로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뭐 구체적인 아주 깊은 내용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폭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표가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그림은 1912년, 그러니까 우리가 기상관상대가 설립이 되고 나서 잡은 통계 수치인데 이게 그 통계가 현천은 서울, 부산, 인천, 강릉, 대구, 목포 정도가 관측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계를 끄집어 온 건데 1912년에서 41년, 30년간 왜 30년간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와 있죠? 기후변화에 있어서 그 범위의 레인지 폭이 30년이라고 했죠. 그걸 딱 우리나라에서 한반도 기후변화를 재봤더니 12.1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텀을 건너뛰어서 1986년에서 2015년 30년간이죠. 그때 평균 기온을 재봤더니 13.5도씨였다. 30년 평균값이. 그러면 한반도 기온 변화는 자 13.5에서 12.1을 빼면은
1.4도씨가 증가했다는. 그죠? 자, 그러면 세계 기온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 똑같이 9.2에서 8.3을 뺐더니 0.9도씨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신상철 선생님,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선생님, 전공이 화학공학이니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건 세계 기온 변화하고 한반도 기온 변화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화석 연료를 훨씬 많이 뺐다는 겁니다. 그죠? CO2 발생량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도표를 보고 테이블을 보고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 갑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모든 기준이 그랬어요.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2도씨 이상 높아지면 지구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은 책에 보면 엄청 써져 있어요. 근데 그 2도씨의 기준이 어디냐? 2도씨의 기준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 교대 출신 아주 엘리트 선생님이 계신데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산업혁명 그 기점으로 시작돼서 CO2를 배출시킬 수 있는 화석연료, 그죠? 이걸 태우기 시작했다. 그때가 우리는 1800년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해서 온도가 얼마만큼 넘느냐, 이건 이제 제가 구글링에서 여러 가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찾아낸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온도가 어느 책에 봐도 없는데 거기서 찾아낸 게 뭐냐면은 13.5도씨 정도. 이게 이제 산업혁명 기준으로 한 그 지구의 온도가 이거라는 사실을 제가 체크했어요. 근데 이게 뭐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요 단위만 알고 가도 엄청난 걸 배우고 가요. 13.5도씨. 근데 인간의 체온은 36.5도. 그리고 지구 체온은 13. 내 같으면 5도라고 얘기하는데 8도로 어느 책에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구 체온이 13.8도라고 하는 것은 산업혁명 시대에 CO2를 배출하지 않는 그 시점의 온도라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 온도의 얼마 정도는 차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세계 생물학자의 96% 정도가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2도씨 이상 올라가면은 2도씨 산업혁명 기준으로 놓고 2도씨 이상 올라가면은 생물 다양성이 50% 정도 멸종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금세기 말에 2100년이고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5년도. 2100에서 2025를 빼면은 75년입니까? 75년 정도 지나면 50% 정도의 생물의 다양성이 멸종된다. 이 소리는 생물 생태계의 피라미드 구조 속에 네트워킹화되어 있는데 50%가 죽는다는 것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연결이 돼서 어깨동무하고 같이 죽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말은 50%라고 하는데 이 50%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인간이 멸종된다는 거예요. 인간.
그 중에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는 신문에서 봤던 내용인데, 인간이 멸종되면 누가 나냐? 문어가 나와. 우리가 우스꽝스러울지 문어가 등장 이 지구를 지배하게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도 우스웠는데 참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인간 말씀하면은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가 보다라고 하는데, 순수 과학을 하는 생물학자들이 75년 후에 이 지구가 기온이 그만큼 올라가면은 멸종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믿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 자식 세대의 애들은 심각한 문제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고민을 굉장히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과학자 나쁜 놈 새끼들이 연구비 타먹으려고 그런 술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미국 대통령 이 사람도 파리 협약을 탈퇴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장사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고민해야 될지는 각자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이해가 가시죠? 네. 숫자가 자그마하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볼 게 아니에요. 어떤 숫자 나라에서 제가 조크를 하나 나눌게요. 1.5라는 놈하고 2가 있었는데 그 1.5가 2한테 깍듯이 인사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 1.5가 턱을 딱 들면서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이 새끼 왜 그래? 나 피부과 와서 전대로 왔다 이 새끼. 그래서 숫자라는 개념은 우리가 자그마한 숫자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해결 방법. 우리 주변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죠. 자, 기후위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해야 할 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BMW를 타고 다니라고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어요. What stand for BMW? BMW의 언어가 뭡니까? B는 버스, 그 다음에 M은 메트로, 전철이동, W는 work, 그러니까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그 다음에 걸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첫 걸음이다. 우리 늘 말로는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게 이게 죄죠. 그 다음에 화석 에너지 대신에 재생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태양광, 그 다음에 풍차, 바람 통해서 이런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지금 그것이 현실성이 있을런지 정책에 따라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많이 바뀌죠. 그 다음에 나무를 심자, 그죠? 소나무 한 그루의 연간 5kg 정도의 CO2를 흡수한다. 소나무 한 그루 연간. 그 다음에 리사이클보다는 리유즈, 그러니까 재활용보다는 재사용을 해라. 왜 재활용을 하는 것보다는 재활용하는 것보다는 다시 사용하라는 마음으로 재활용을 하려면은 또 에너지가 돼요. 그죠? 그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컵 들고 다니면서 종이컵 쓰지 말고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결 방법이라고 제가 제시하는데, 이것 말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 보면 작물 다양성의 중요성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하는 과정이 좀, 제가 괜찮합니다. 설명하는 과정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을 좀 되새김질하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죠. 이 총균세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총균세. 한번 적어놨다가 한번 읽어보세요. 독서 많이 읽는데 이 책을 꼭 읽었대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 신 선생님은 책 엄청 많이 읽으신 분인데 네. 이 책은 안 읽으셨어요? 읽었습니다. 읽었어요? 내가 들은 거 괜히 또 대단하십니다. 질문 안 할게요. 좀 약간 누가 졸릴 듯 싶으면 제가 질문합니다. 근데 이 사람 이름이 제가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애우를 방법을 하나 가르쳐요. 아몬드가 지금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지하에서 다이아몬드. 좀 웃어줘야 돼요. 애 낳아주는 사람은 다이아나. 그죠?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집사람한테 나이라는 말이 염색하다는 말도 있어요. I'm so sad because yesterday I white dyed hair. 어머님들은 웃어요. 어머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농업은 인류가 저지른 실수 중에 최악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농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 참 못된 사람이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걸 백그라운드를 제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지구가 몇 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졌죠. 생선 45년 전이라고. 45년. 우리가 계산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지구상에 인류가 태어난 시기가 언제나 등장한 시기는 30만 년 전이라고. 몇만 년 전이라고요? 30만 년. 그러면 인간이 지구에 태어나서 농사 짓기 전까지는 몇 년 정도 됩니까? 29만 년 정도 되죠.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29만 년이라고 하는 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농사를 짓기 전에 인류는 어떤 식으로? 호랑이, 늑대, 사자 이런 애들한테 잡혀 먹히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집니다. 그리고 채집 생활을 하고 이런 생활을 29만 년이나 우리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그런 생활을 하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이 이루어지는데 한번 봅시다. 자, 농사를 짓기 전에 그 호모사피엔스는 어느 정도 미약한 존재였냐면 이 지구상에 5천만 정도 살았대요. 5천만 정도. 그럼 5천만이라고 하는 숫자와 어떤 학자는 6천만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든가요? about 5천만. 우리 한국 인구 정도 되겠다. 남한 인구 정도 되겠다. 그래서 쉽게 하기 위해서 5천만 명이 5천만. 그리고 그러면 호모사피엔스가 이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인간을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걸어도 사람을 만날 수 없었대요. 이렇게 미약한 존재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인간과 가축이라고 하는 건
고양이, 그 다음에 개. 이걸 토탈해서 토탈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거죠. 이 총 중량을 달아봤더니 누구하고 비교해서 야생동물하고 비교해서 달아봤더니 1%밖에 안 되더래요. 농사 짓기 전에 인류의 개체가 무게로 달았더니. 그런데 만년 이후에 지금 현재 인구는 몇 억 정도 됩니까? 대략. 몇 억 정도 됩니까? 지금 인류가, 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가 몇 억 정도나 되겠습니까? 80억. 자, 80억 한 명당, 저는 저기, 체중이 지금 85kg에서 75kg로 뺐어요. 70kg라고 어바웃 잡고. 85 곱하기 70. 그 다음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축들, 소, 돼지, 말, 이름모를 여러 가축들을 매스를 딱 저음에 달았더니 거꾸로 99% 되고 야생동물이 1% 되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그게 발전인지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역진이 됐다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이 80억의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기 전라도 그 만경평양을 찍어가지고 제가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 평야가 옛날 같으면 뭐 여러 가지의 식물들의 개체들이 혼합되어 있어야 될 부분에 온리 벼만 있다. 왜? 인간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벼멸구가 발생되면 이 해충을 죽이기 위해서 농약을 살포하죠. 그게 더 강하게 살포하죠. 다시 인간에게 되돌아오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여러 가지 병으로 아니면 농약에 의해서 죽고 뭐 이다이다병 뭐 이런 것들이 뭐 여기서 파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업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농사 짓기 이전에 5천만 명만 이 땅에 이런 농사 안 지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해 가십니까? 네. 자, 이게 이제 그림이 굉장히 재미난 그림이다. 가축 다양성의 중요성. 여기 한번 봐보세요. 오리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닭을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돼지를 한 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그 느낀 바 없습니까? 생김새를 한번 보세요. 닭이나 오리나 돼지가 생긴 게 너무 똑같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요. 이거 뭐냐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공수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번 병이 오면 간절 어깨동무에서 다 죽어요. 우리 살처분을 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이해갑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 코로나, 독감, 이게 걸렸다고 온 집안 한꺼번에 사망했다는 뉴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엄마와 아빠는 유전인자가 다 달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에 코로나 걸린 놈도 있고 걸리지 않는 놈도 있고 유전적인 변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거. 인공수능에서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끔 하는 말인데, 옛날 우리 선조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버려야 된다. 들어본 적 있죠? 네. 근데 화장실은 이해가 가요. 근데 처갓집은 그렇지. 유전학적으로 거슬러 올라보면 똑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건이 좀 환경의 변이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사람, 강원도 사람하고 제주 사람이 결혼하면 그 F1이 훨씬 우수한 형질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유전학을 공부하는 다르다는 경험에 대해 이거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학설을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닭을 봅시다. A4 용지 하나 정도의 크기에서 닭을 사용하죠. 그죠? 다 그렇잖아요. 자, B4 용지 정도만 되더라도 괜찮은데 이거 제가 마실 수 있는 네? 갈게 이런 A4,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A4 용지와 B4 용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먼저 나왔습니까? B4. 왜? B-F-O-R-E. 이렇게 해야 이해가 가거든요. 조금. 그죠? 근데 A4 용지. 그죠? 닭 알도 봐요. 제가 어제 닭을 봤는데, 알을 봤는데, 알도 처음에는 알을 채취한 연도, 올리, 그 다음에 생산자, 그 다음에 방목을 해서 잡았는데, 케이지에서 키웠느냐와 나베 붙여져 있어요. 그걸 보고 드시. 무슨 말이 갑니까? 돼지도 보면은 막사가 아주 적잖아요. 왜? 운동하면 살 빠진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꼬리도 보세요. 그래서 자, 이런 어떤 문제점.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렇게 외치고 싶어요. 오리나 닭이나 돼지도 연애할 수 있는 권리를 줘라. 인공수정하지만. 그러면은 그놈들을 살처분 안 해도 유전 형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살처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갑니까? 이해가 가야 내년이 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생태계는 자기 복원 능력이 있어요. 이걸 생물에서는 항상성의 원리라고 해요. 가만 있어도 가는 게 나아요. 양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80억의 인구가 아니라 5천만의 인구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이 시기가 코로나를 내보내서 7억 명의 감염자를 줬고 7만 명의 사망자를 줬지 않느냐. 저는 그런 식으로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북극곰이라는 놈하고 북극곰이 3마리가 있죠. 곰 3마리, 돼지 3마리. 그래서 이놈들은 자기가 서식지가 좁아가지고 동종교배를 해요. 동종교배하면 멸성인자라면서 동태가 되는 거예요. 한 놈은 먹을 게 없어서 거의 죽게 생겼잖아요. 이 펭귄이라는 놈 보세요. 이 새끼들 보면은 남극 지역이 비가 나는데 그래서 완전 흙탕물에 젖어 있죠. 펭귄한테 내가 얘기 한마디 할게요. 펭귄이 어느 날 북극에 있더래요. 어떤 사람은 북극이 뭐고 남극이 뭐니 북극에도 춥지 않느냐. 근데 펭귄은 남극에 살죠. 북극에 펭귄이 있다고 생각자들이 뭐 엄청 몰려들었대요. 펭귄아,
너는 나무 위에 있지 않고 왜 북극에 있냐고 하니까 펭귄이 하는 대답, 아니에요. 저는 살찐 제비예요. 자, 웃자고 한 소리가 고마하고 다람쥐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동물이잖아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시도 때도 없이 나와서 주변에 쓰레기장을 뒤덮고 있는, 더듬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다양성의 중요성. 캐나다 25대 총리 트리도를 제가 이렇게 구글링에서 찾아왔어요. 그 내각을 쭉 보니까 38명 정도 되는데 여자가 18명, 19명, 50%. 그 다음에 그 장애인도 오른쪽 휠체어 탄 사람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트리도 총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뒤에요. 오른쪽에서 7번째 있죠. 우리나라 같으면 가장 중앙에 있어야 될 사람이 한쪽으로 세 명 앉아있죠.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나라는 군대만 가더라도 그 대대장 마누라가 30대 중반이면 선임하사 마누라 50대가 넘는데 지가 가운데 앉아서 폼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권력선을 다르잖아요. 뭔가 이런 분위기 속에 차이성이라는 게 나온다. 그죠? 오늘 우리 최 박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언젠가 그 신문에서 그걸 봤어요. 서울대가 왜 우리나라는 발전을 못하느냐. 그 이유가 헤드라인에 인브리딩이라고 써요. 이건 근친교육이에요. 서울대 나오면 어느 갈대알이 없어서 학사, 석사, 박사 한 교수한테 공부하는 그놈은 심부름만 배운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그 학문적 동종교배라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오산도 봅시다. 가만히 보라. 어느 고등학교 애들이 설치입니다. 출신들이. 어느 출신 사람이 시장에 앉으면 어떤 사람들이 또 설치입니까? 그죠? 이게 나쁜 일이 있으면 서로 어깨동무하고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그죠? 없었던 것처럼 이런 게 없어져야 됩니다. 자, 기후 변화가 가져오는 내용 중에 식량 이기온이 이 식량 이기온에서 광합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물 시간에 다 배웠던 얘기예요. 그죠? 기억나죠? 포로신테시스라는 말인데 포로는 빛이라는 얘기예요. 신테시스는 합성하다. 그래서 빛으로 합성하다. CO2를 받아서 O2를 배출하고 클로로필이라고 하는 연독소를 통해서 C6H12O6라는 포도당을 만드는 게 광합성이에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농업은 광합성 산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키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지구 온난화 현상에서 지구가 너무 덥다 보니까 가만히 보세요. 광합성이라는 것은 빛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광합성량은 증가해요. 어느 시점까지? 광포화점까지. 그죠? 근데 광포화점이 작물은 20에서 25도씨고 일반 식물은 30에서 35도씨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작물은 20에서 25도씨인데 온도가 높아지면 포도당량이 생산이 안 된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에요. 지구온난화.
그 다음에 missing. 이건 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가장 아픈 학점이 뭐냐? 비학점. 왜? 소니. 스틱. 그래서 C는 저진학점이라고 하죠. SEA, C, 저진학점. 뭐, 애들이 그거 가지고 장난을 해요. 자, 근데 이 벌이라고 하는 놈은, 지구, 이제 온도에 의해서 개화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놈이 꿀벌이 동면 시기하고 달라서 이게 벌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로 농약을 살포하면서 벌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요, 우리 시인님은 그 아카시아 나무 많이 있을 때 사르셨잖아요. 그 IMF 나오면서 그걸 다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벌꿀이 먹을 꽃이 없어져. 그래서 이제 벌이 없어졌어요. 아인슈타인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벌이 없어지고, 벌이 없어지면은 4년 후에 인류가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유튜브에 나오는데 이 말을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꿀벌도 내가 쏘면 내장까지 나와서 죽어요. 냉간을 미운 놈 아니면 꿀벌도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쏘진 않는다. 그래서 이 80%입니다. 우리 장군의 80% 정도를 꿀벌이 꽃가루가지를 해서 된다는 게, 이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가 멸망된다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 다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꿀벌이.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과 식량 자급률이라는 게 있어요. 곡물이라는 것은 식용작물, 그 다음에 그 사료작물, 그 다음에 가공작물 합쳐서 곡물이라고 하는데 1956년대는 92.1% 정도 됐대요. 근데 지금은 20.2%로 자급률이 엄청 떨어졌다. 식량 자급률은 쌀은 어느 정도 되는데 기타 밀이나 대두, 옥수수는 거의 자급률에 있어서 엄청 떨어져요. 특히 밀 같은 경우는 배로 싣고면서 방부제를 얼마나 집어넣었든지 라면 먹고 산 사람은 죽어도 절대 썩지 않는다. 이 방부제 때문에 라면 찾기 힘들게. 그 다음에 그러면 식량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음식물의 한 40%는 우리가 폐기를 하는 거예요. 폐기. 이것만 폐기 않더라도 우리가 식량 자급하는 데 문제가 덜 생깁니다. 그래서 코팅 기술을 발전시켜서 폐기시키지 않도록 좀 그런 연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간척지라는 말과 간섭지라는 말인데, 간척지는 바다를 막은 거고, 간섭지는 자연현상에 의해서 바다가 육지로 되는 거죠. 그 밑에는 염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적용되는 품종을 키우던가, 물을 넣어서 염류를 희석시키고, 그 다음에 정밀 기계를 통해서 이제 농업을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식용 곤충을 통해서 우리가 메뚜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벌레를 통해서 식용 곤충을 만들자. 그 다음에 도시와 생활 공간이 농장 생활 공간을, 도시에 있는 생활 공간을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든다. 이건 쉽지 않는 얘기인데, 이런 걸 통해서 농업 생산성을 높이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서 농산물을 증대시킬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봤고요. 그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온주민을 잡는 방법이, 온주민들이 온수민을 잡는 방법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은
원주민들이 원숭이가 아주 달린 길에다가 바구니에다가 원숭이 좋아하는 바나나를 집어넣대요. 그리고 원숭이가 그걸 딱 짚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지켜보다가 원숭이가 손을 딱 집어넣으면 원숭이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이 원숭이 멍청한 놈이 손을 넣고 바나나를 넣고 도망가면 되는데 그걸 못 넣는데 그래서 잡힌대. 그래서 죽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덫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있죠. 더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욕심 부리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라는. 여러분들 지금 에어컨 켜고 난방기 켤 때 그 시래기 매트에서 일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이 CO2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모토 중에 Well done is better than well said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잘하는 것보다 잘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로써 행동을 만들지 말고 행동으로서 말을 만들어가라. 우리 CO2 이 문제 지금 당장 가시면서 차 엔진 고민하고 틀으시. 알겠습니까? 오늘 간단하지만 여기까지 강연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문 있으십니까? 저 뭐 지식 짧아서. 네네.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